네, 지방선거 열기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누구보다 더 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분이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오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시고. 당대표 선거, 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 선거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임기가 6월 11일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6월 1일까지 선거를 또 치러야 되니까 이게 사실 당 대표 하면 좀 쉴 때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예. 지금 뭐 만신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구체적으로 어디가 만신창이가 되는데 이게 특히 선거 때 목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계속 약을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약 중에 보면 이제 뭐 약간 스테로이드 성분 이런 게 있는 약들 같은 경우에는 몸의 내분기계가 망가지는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막 그 삶의 리듬이 좀 깨지는 측면이 있어요. 코로나 확진도 한번 걸렸어요. 네, 코로나도 그때 광주에 인사하러 갔는데 거기서 그렇죠. 확진 바로 판정 받고 예. 올라왔었는데 이게 선거 끝나니까 긴장감이 풀리니까 저희 당내 많은 분들이 한 번에 걸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도요. 그때 걸린 사람들은 거의 다 패싱 당했죠. 그 기간 동안에. 그래. 저희 방송에도 출연하신 김재섭 위원장 예. 그 사신 동네도 근처잖아요. 지역위원회로서는 예. 꼭 저기 끌고 가서 건강을 좀 챙기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는데 혹시 만나서 운동 좀 같이 하셨습니까? 아이고 제가 요즘 재수업이도 볼 시간이 거의 없고 예. 뭐 사실 선거가 임박하다 보니까 선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지방선거인데 자, 전체적인 판세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충청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은 또 뉴스에서 말씀하셨던데. 그 2018년 지방선거에 저희가 완전 몰락해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광역단체단체 그때 2개 했거든요. 예. 대구하고 경북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 전통적으로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이 보수정당 계열이 2010년 이후로 계속 약세를 보여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반반을 기준으로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아무래도 여당으로서 치르는 또 오랜만에 선거기 때문에 그 이상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고 반반이면 어떤 거 말씀해?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한 반 정도는 네, 그 정도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분들이 많고 아하.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더 많은 광역단체장 가져가야지 윤석열 정부가 안정화될 수 있다 보고 저희는 목표를 최대한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제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한테 그 선대위원장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결국 합당을 하기로 했으면은 이제 당내 예. 구성원이 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의원 수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예. 뭐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선거를 도와야 윤석열 정부의 어쨌든 첫 선거에서 지방선거.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뭐 인수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셨다면은 당내에서도 앞으로 꾸준히 역할을 하실 거면 선대위원장 등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선거 지휘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위원장은 많이 해봤다. 그 탁자에 앉아서 하는 거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대표가 선대위원장 뭐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예. 그 본인 선거 많이 뛰셨죠. 네, 근데 선대위원장이라는 건 오히려 당을 총지휘해서 선거를 나가는 것인데 예. 저는 이런 제가 대선 앞에 두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예. 제가 그때 김종인 위원장을 꼭 모시고 싶었던 게 그렇죠. 선거 때 되면 이제 제가 인지도가 있고 지명도가 있으니까 밖에 분명히 끌려다닐 거다. 그러면 안에 일을 볼 사람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역할 분담을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뭐 권영세 본부장으로 대체되면서 그래도 좀 안정감 있게 했지만은 예. 당 대표가 밖에 다니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몸이 축납니다 진짜. 그러면 이제 냉정한 판단들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선거 예. 과정 중에. 예. 그래서 누군가는 안을 맡고 누구는 밖을 맡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분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럼 안은 이제 대표님이 하시고 밖은 안철수 위원장이 해야 한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계시죠. 저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둘 다 하긴 싫습니다. 예. 진짜 둘 다 하면은 몸도 몸이 축나고.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같이 선대위원장을 맡는 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시는 거죠 대표님하고. 예, 사실상 뭐 그렇고 예. 예전에도 대선 때도 그래서 상임 선대위원장은 당연직이니까 뭐 하는 거였지만은 제가 밖을 주로 돌고 네. 김종인 대표께서 안을 좀 맡으면 어떻겠냐 이런 분점을 했던 그러니까 거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표님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공동의 선거 책임을 지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공동 선대위원장 제안을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안철수 일각에서는 위원장은 예, 책임을 지고 이제 만약에 선거를 패배할 경우에 대표님이 이제 혹시라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실 경우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선대위원장직을 제시한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저는 안 대표께서 그런 예. 생각 안 하실 거라 보는 게 예, 만약 예. 그런 구도를 생각한다면 안철수 대표가 우리 당이 지방선거를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건 너무 안철수 대표한테 가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당의 굉장히 중요한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개인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싫습니다. 지금 안 대표께서 당연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수위원장으로 밑그림 그리는 역할을 하셨으면은 그 성공을 위해서 또 전력 투구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혹시 이번에 합당 과정에서 두 분이 공동 대표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철수 대표가 갖고 계신 걸까요? 아니요, 그거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건 안 하겠다고 하셨고요. 근데 계속 만약에 고사하는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분 있지 않나? 계속 말씀드려야죠, 뭐 보면. 그러니까 뭐 그거는 계속 말씀드립니까? 예,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뭐. 아니 그래요. 근데 뭐 꼭 안철수여야 한다라는 그 이유도 또 뚜렷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예. 근데 뭐 그렇지만 우리 당이 이제 선거에 합당 이후에 첫 선거일 것이고 그러면은 모두가 힘을 모은다는 의미로는 그보다 더한 나은 선택이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자,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가장 또 관심 있는 곳이 이제 경기도지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서울시장 선거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김은혜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선언도 보셨는데. 김은혜 의원이 고민이 많았죠. 예. 네. 본인도 이제 어떻게든 정권 성공을 위해 가지고 어떤 기여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경기지사 나갈 생각이 크게 없었습니다. 최근까지는. 김은혜 의원이. 네. 아무래도 본인이 초선이기 때문에 아직 의회에서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김현정 뉴스쇼에서 언급했지만은 이번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당내 인사들의 인지도와 존재감이 되게 커졌습니다. 김은혜 그래서 의원. 원희룡 지사가 솔직히 저희 내부 조사해 보면 굉장히 인지도와 그 높았다.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고요. 예. 김은혜 의원도 그 못지않게 대중들의 어떤 호감도와 그런 인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귀중한 자원들을 썩힐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당내에서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김은혜 의원의 출마를 두고 이제 당선자의 마음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당선인이 정책 협의는 주로 해도 선거 협의는 저랑 잘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아하. 당과도 잘 얘기 안 하는 게 이제 당이 주도해서 선거는 치르는 것이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대통령 당선인은 뭐 그 의무까지는 없지만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그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선이나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윤심이 아니라 그럼 이심이군요. 윤심은 맞는데요. 그 윤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 김은혜 의원을 대변인을 발탁한 윤심이고요. 아하. 지금 또 그런데 그 아무리 인수위가 중요하다 해도 예. 당의 선거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당심입니다. 당심. 근데 김은혜 의원은 두 가지 정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당의 의견을 좀 많이 들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옆에 계신 우리 김성애 소장님은 자꾸 이게 그 유승민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견제 의도보다는 경선 흥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저희 당내 주자들만 놓고 다자 조사를 해보면은 예. 유승민 의원이 좀 오차범위 밖으로 이긴 조사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저쪽은 지금 이제 민주당은 김동연, 안민석 이 두 분의 격차라는 것이 좀 있지만 그래도 경선 흥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저희 당에는 그런 구도가 아직 나오지 않아가지고 좀 그렇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근데 뭐 유승민 후보도 아니죠 이제는 유승민 전 의원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기분 나쁘다 이런 표현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이 직접 표현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예. 이제 그 캠프나 이런 데 같이 돕는 인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인수위 대변인이 있다 갑자기 이제 나오는데 예. 당선인이 내보내진 않더라도 당선인이 어쨌든 양해는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변인 그만둔 거에 대해서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중이 실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자꾸 언론이나 대중적으로 호사가들이 하니까 예.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 작가님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얘기인데 아니 기본적으로 대변인 들어가기 전에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대변인직을 맡지 그걸 확인 안 하고 대변인을 맡았을 리는 없다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밖에서 들었는데요. 네. 무조건 님 말이 맞습니다라고 제가 그냥 네. 넘어가야 되나? 당연히 그때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맡았겠죠. 그런데 워낙 저희도 이제 선거 끝나고 한 1, 2주 지나면서 선거 분석하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선거 과정에서 워낙 김은혜 의원의 그 체급이나 예.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예. 사실 이번에 선거가 뭐냐면요. 4월 2일까지 이제 주소지 이전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다른 선거들과 다르게 차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좀 적습니다. 예. 이미 경기도 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 정도 중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검토 대상이 된 조금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김은혜 의원이 만약 될 경우에는 분당에 지금 갑의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번 지방선거를 네. 같이 하게 되는 네. 상황이 만들어진데 지난 선거에서 김은혜 의원이 사실 되게 신승해서 여기서 다시 이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논쟁이 하나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출마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근데 김은혜의 지역을 비우면. 근데 이건 뭐 후보가 선정되지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가상 사고 실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순회동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분당 지역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오는 얘기는 분당 을의 김병욱 의원이 예. 서울시장을 나오고 성남시장을 나오고. 도전하고 그런 분당 을의 보궐이 또 생기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분당 가불에 전부 다 보궐선거가 열리는 국면도 만들어질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이재명 전 후보가 출마하는 뭐 이런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그럼 그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투수가 한 명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원희룡 투수 아닌가요?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거기는 일타 강사 아닌가요? 이재명 후보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예. 지금 저희도 이 패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 네. 예, 예. 경기도 못지않게 또 관심을 끄는 곳이 이제 충남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태훈 의원 같은 경우 아주 오래전부터 원내대표 선거에 몰두를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접고 충남으로 가시기로 했어요. 왜 이분을 이제 충남에 발탁을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뭐 그렇게 다른 인물들은 없었나요? 저희가 내부 경쟁력 조사 같은 것들도 하고요. 그리고 충남에 지금 이제 사실 저희가 중진 의원들 3선 이상급이 나가야 된다는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충남에서 선거에 들어가실 수 있는 의원님들이 뭐 성일종, 김태흠 그리고 이명수 의원님 뭐 이 정도 정진석 의원님 공관위원장이니까 안 되고 뭐인데 여기서 이제 뭐 저희가 당연히 현역 의원 출마해야지 당선인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고향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꼭 이겨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 차출 출마를 지금 하자는 얘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뭐 글을 보낸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 의심을 살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뭐 원내대표 경선이라는 건 까봐야 하는 것이고 예.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권성동 의원이 출마했었지만은 4파전으로 가서 이제 결선 투표에 진출하지 못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조혜진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경선은 치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기획을 한다고 해서 원내대표 선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각자 개인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경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홍준표, 김재원 이렇게 두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후원회장으로 해서 출마를 하게 됐는데 이게 정말로 삼각구도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직 유영아 변호사의 좀 전쟁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국회의원 선거 3번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제가 측은함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네, 그래서 그 유영아 변호사도 네. 개인적으로 전 유영아 선배라고 하지만 그 군포에서 이제 김부겸 총리 같은 강한 분들을 만나서 이제 삼낙선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잘 아시는 그 송파 을에서의 그 사태가 있었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와 공천 갈등이라는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대변인 겸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예. 지난 5년간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당내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동정 여론이 상당히 있는 건 맞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경선이 저희는 대구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경선 자체가 좀 치열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세 분 다 출마 자격이 있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3인 경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님이 지난 당대표 선거 기간에 네. 바로 이제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 가서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다시 후원회장으로 나오고 막 이런 그림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신가 봐요? 뭐 그거야 저는 뭐 후원회장은 당연히 유영아 변호사하면 상징하는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정치 참여를 하시면은 뭐 개소식에 참여해가지고 인사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차원이 다른 행동인데 예. 후원회장까지는 다들 좀 예상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후원회장 하면 개소식에도 오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을 지금 많은 호사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정치 활동을 재개하시면은 예. 그거는 당 입장에서는 돌발 변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하. 긍정적으로 동작할지 부정적으로 동작할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겐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예.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제 개인적인 안타까움보다 훨씬 큰 안타까움을 박근혜 대통령 갖고 있을 테니까요. 아하. 아마 그걸 뭐 그 개인적인 감정까지 제가 막아세우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전남지사에 도전장을 내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우리 이정현 전 대표가 이준석 대표님도 오지 마시고 중앙당에서도 좀 안 오시면 좋겠다. 어떤 정치적 이런 느낌 안 주고 본인 인물론으로 좀 승부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정현 대표가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저랑 같이 이야기하고 하셨어요. 그래요? 저희 다 짜고 치는 겁니다. 아, 걱정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 농담이고 짜고 친다는 거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정현 대표님의 영역을 저희는 지켜드려야 됩니다. 어떤 영역이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본인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예. 해왔던 예전에 광주에서 1% 받으면서 시작했던 그 괴는 모든 게 열심히 노력의 결과물이었거든요. 예, 예. 나중에 순천에서 2번 당선되실 그렇죠. 때까지 그 노력의 그 패스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이뤄내신 그런 패스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정현 대표의 그 길에는 신뢰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도 이미 전남을 순회하면서 대선 기간부터 많은 역할을 하셨고 예. 저는 이번에도 아마 전남지사 역대 최고 득표율은 당연히 따놓은 당선이 되고 저는 좋은 결과까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내려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에 광주에도 저희가 후보가 2분 나오셨거든요. 오늘 저희가 접수받아 보니까 예. 광주에서 사상 최초의 경선을 치러야 될지도 모르고요 지금. 아하. 네, 국민의힘 그리고- 후보 간에 그렇죠. 예. 그리고 전북에도 지금 저희가 좀 비중 있는 다선 의원 출신 인사를 지금 저희가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출마 의사를 밝히신 건가요? 지금 아니면 최종적으로 조율 중에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세 개 광역 중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의 진짜 관심은 전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정현 대표의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남도 의미가 상당히 크고 이번에 사실 득표율 순위는 전북, 광주, 전남 순이거든요. 그리고 전북이 원래 저희한테 조금 더 표가 나왔던 지역이고 예. 하지만 이정현 대표의 인물에 대한 어떤 기대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전장은 아마 호남 세 군데에서 고루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이번엔 30% 다시 한번 또 도전. 당선을 목표로 해야죠 저희가. 당선을 목표죠.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선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전남지사. 예, 왜냐하면 아. 본인께서는 이제 지역구에서 물론 전남 선부가 표심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네. 전남 동부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셨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약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전거는 못 하실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넓어가지고 근데 저도 기대됩니다. 이정현 대표가 뭘 하실지.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뵙고 있고요. 잠시 후에는 그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그 지방선거 기초자격평가 PPAT 준비해 오셨는데 그 문제 잠시 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준비가 돼 있습니까 문제가? 예. 바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를 PPAT 그 지방선거 기초자격평가인데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우리 대표님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문제를 바탕으로? 아무래도 이 선거에서 네네. 저희가 3,000명 정도 후보가 이번에 공천될 거거든요. 아하, 예, 예. 그러면은 저희가 솔직히 공천 심사를 통해서 뭐 잘 가리고 이런 거 보통 말은 잘하지만은 어떻게 예. 몇천 명을 저희가 다 심사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크리닝을 좀 하는 예. 방법으로 예. 이렇게 국민들에게 저희는 최소한의 직무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공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요. 예. 지역에 아니면 그런 정치나 이런 것들을 좀 네. 아시는 분들이나 이런 예. 경우에는 네. 지금까지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가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아실 텐데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할 문제들을 보면은 아마 좀- 시작하니까 문제를 본인만 보지 마시고 다 줘보세요. 네. 프린트. 이거 나눠주라는 거 네, 같은데. 하나씩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네. 저도 하나 주시고. 나는 왜 나한테 세 개를 줬지? 이걸 보시면은 이게 왜 이렇게 쉬워라고 보통 네.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걸 나중에 풀었을 때 진짜 못 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풀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번 그 풀어보도록 하죠. 그 문제를 유튜브로도 한번 띄워주시고. 예. 여기서 자, 뭘 푸나요? 영역 1-2 좀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공직자 직무수행 공직선거 총 5개의 문항이 있고. 자, 그러니까 저희가 정당이기 때문에요. 예, 예. 당원 당규를 저희가 공부해야 됩니다. 예. 당원 당규라는 건 당에서 이제 법률처럼 있는 그 예. 규칙들이거든요. 예.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고 어. 이거야 뭐 저희 당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니까 잠깐 스킵하고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예, 공직선거법. 예, 공직선거법. 예. 이 보면은 공직선거법 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저희가 이거 다 강사 섭외해가지고 아. 저희가 전부 다 이 교육용 동영상 만들고 해서 우리 당원들이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영상을 공부하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저희가 EBS 같이 모든 문제는 영상에서 나오게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시중에 네. 뭐 5만 원 주고 PDF 파일 파는 분도 있고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절대 그런 거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모든 문제는 알겠습니다. 공부한 거에서 나옵니다. 예, 한번 요 문제 풀어볼게요. 예. 제 108조 공직선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선거일 전 6일 전에 공표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 중에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선거일 전 6일 전에 조사한 것을 명시하여 금지 기간 중에 그 결과를 공표하는 건 가능하다. 예. 2번 후보자가 자신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 기관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는 것은 위반이다. 3번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4번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양에 의한 방법을 쓰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예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있는데 어려운데요. 자, 진 작가님 몇 번입니까? 답이? 3번 아니야? 3번. 자, 김소영의 소장님 저도 3번. 3번. 예, 자, 대표님 맞습니다. 3번입니다. 정답입니다. 예. 이게 두 분은-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을 몰라도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팁을 드린다면은 예. 예. 1번과 3번이 서로 모순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솔직히 이게 좀 젊은 세대 중에서 이런 시험 많이 객관식 시험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 눈치로도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습니다. 옛날에 그 수능 스타일인데 수능. 예. 약간. 옛날에 확률을 줄이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야. 예, 예. 그러니까 그럼 25가 아니라 정답의 확률이 50으로 올라가거든. 그렇죠. 이게 이제 객관 시험의 POE라고 하는 프로세스 오브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 할 예.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솔직히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김수민 씨가 문제를 내야 돼. 아, 김수민 씨.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그럼 공천이 안 되죠.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문제. 3번 예. 문제가 요건이 논리 분석 및 판단 평가 문제인데, 자, 갑의 대답 중 을의 생각을 가장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은 여기도 토론이 나오네요. 예. 자, 갑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사람은 1234명이었는데 같은 기간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480명에 불과했대. 그러니까 을이 그렇다면 오히려 무단 횡단을 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구나 했더니 갑이 반박할 수 있는 것은 1번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게 모두에게 안전해. 2번 무단 횡단을 할 경우 차가 오는지를 더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율은 낮아지기 마련이야. 3번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민첩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사고율이 적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4번 대부분의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망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네, 자, 두 수험생. 네. 이건 3번 아니면 4번이거든요. 좀 약간 경합중에 3번 아니면 4번. 왜냐하면 그 길이를 봐요, 문장의 길이를. 오답을 내기 위해서 문장을 학력고사 세대가 문제 푸는 방식입니다. 길이를 본다. 자, 그래서 3번과 4번 중에 4번이죠. 4번. 자, 김 소장님. 4번이요. 4번. 예, 답은 맞습니다. 이야, 두 분은 아주 잘 맞추시네요. 이게 사실은 유명한 얘기인 게 예. 2차 대전 때 미군 전투기가 돌아오잖아. 예. 보면은 이제 총을 맞았잖아요. 예. 그래서 총을 많이 맞은 부분에다 장갑을 했거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에 맞은 건 아예 떨어져 가지고 돌아오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논리 구조상이 이제 보통 저희가 PSAT라고 하죠. 네네. 그런 어떤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맞아요. 문제들이거든요. 이건 따로 무슨 뭐 외울 게 아니라 상식적인 논리적 판단 능력을 보는 것인데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근데 기초의회 뭐 기초의원 모든 분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기초의원 회의록을 보면 진짜 이런 얘기가 거의 뭐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오류를 그냥 지적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거 아닙니까? 횡단보도보다 무단횡단이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면서 그러는 게 문제가. 그건 악인의 영역이고. 두 분이 굉장히 진지하게 푸시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두 분은 이제 출마 의사가 없으신 분들이세요.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그 시험비가 없어요. 응시료가 없으니까? 응시료가 있나요? 응시료가 지금? 있어요. 있죠, 맞아, 있어요.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뭐야 또 풀어? 마지막 문제. 요거는 우리 대표님이 그 실로폰으로 정답 맞으면 땡 하지 쳐주시고. 마. 공포의 저거 예, 저 싫어하는데 우리 PD가 굉장히 요구하고 있어요. 예. 자, 다음 중 한미 관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설명은 무엇입니까? 한미 관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거. 1번.
미국은 대한민국 여러 동맹국 중 한 국가로 현재 한미연합사에 있는 전시작전권은 특정 시한이 지나면 한국에 전환될 것이다. 나 한미양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성립 후 같은 해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다 한국과 미국은 2021년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라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통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왔고 최근 안보 분야를 넘어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있다. 네, 가나다라. 네, 자 1번이 가, 2번이 나, 3번 다, 4번 라. 네, 두 분이 평론가로서의 진중권 교수가 예. 한미 관계는 약할 것 같아요. 저의 선입견입니다만은 예. 갑자기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저런 분들은 뭐 예. 러시아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나 같은 친미주의자한테 지금 내가 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지원하는 말 성금도 보내고 이런 사람인데 옛날에 말이지. 논문도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유리 뭐에 대해 쓰고 이러지 않았어요? 유리 로트만 그 유리 사람은 로트. 에스토니아 사람. 아 거긴 또 에스토니아예요. 에스토니아. 그러니까 뭐 그런 러시아 사람. 같은 거 좋아하시거든요. 진지용 교수님이. 그래서 네, 그래서 몇 번입니까, 진짜 교수님? 다번이죠. 다번. 4번, 3번 다. 자, 우리 김 소장님 1번. 1번. 처음으로 경합. 자, 예. 김 소장님 1번, 진정문 작가님 3번. 뭐야 진중권 땡. 지중권 땡. 네, 자. 미국 약하다니까 한미 관계. 이거는 정답은? 한 단어만 보면 나옵니다. 뭘까요, 김성희 소장님? 전환. 아니 특정 시한. 아닙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입니다. 여러 동맹국 중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러 동맹국 중 하나가 아니라 예. 대한민국의 다른 국가들은 저희가 상호 전략적 협력 관계나 이런 것은 있겠지만은 예. 대한민국의 동맹을 그러니까 동맹국으로 저희가 음흠. 대우하는 것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아. 아니, 시사평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다들. 순간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좀 숙연해졌어요, 분위기가. 난 맞췄잖아요 여태껏. 어제가 오늘 김 소장 1번 맞추셨고. 다른 이유로 맞힌 거잖아. 어쨌거나 맞춘 거잖아요. 예. 맞췄으면 됐지. 알겠습니다. 이게 재밌네요, 근데. 이런 건 함정 문제지. 근데 이게 이 문제 출제하시는 위원들 몇 분이세요, 이 문제? 저희가 그거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럴까요? 나중에 위해를 갈까봐 저희가. 대표님도 참여하셨어요, 문제 출제? 아닙니다. 저는 하지 않습니다. 야, 그래요. 내 공처는 물 건너갔고. 예, 아무튼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이게 문제까지 풀어드렸어요. 아니 근데 진중근 교수가 이렇게 허망하게 틀릴 것 같으면은 예, 나는 다번은 생각도 못했어. 왜냐면 그거는 민감한 난이도가 문제잖아. 예. 높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럼 이게 특정 점수 이상해야지 이제 자격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예. 비례대표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예. 60점 이상이어야지 저희가 기초의원 지원할 수 있고요. 100점 만점에? 예. 그리고 광역 비례의원 같은 경우는 70점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70점 이상? 예. 그러면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공부 좀 하셔야겠네요, 진짜로. 아무리 그래도 비례의 경우에 그렇다는 네, 거죠. 비례 경우에. 근데 예. 도 단위에서 없을까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근데 이제 예. 비례의 경우 이렇다는 것은 비례는 사실은 시나 이 정당에서 사람 꽂아넣기가 좋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예. 꽂아넣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멀쩡함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이준석 대표의 항변이 섞여 있는 퍼센티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걸 또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더니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선거 출마 안 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국민들에게는 혜택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국민 정치인들의 수준이 높아진다면. 네. 자, 인수위 상황 좀 여쭤볼게요. 이제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순항하고 있습니까? 초기에 이제 다른 인수위와 다르게 인선이나 이런 것보다 아니면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 용산 집무실이라는 큰 건이 이제 국민들 뇌리에 박히면서 예. 그에 대한 찬반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약간은 좀 내부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이거 잘못 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 용산 집무실 이전의 본질은 용산으로 간다도 있겠지만은 청와대를 나간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나가면은 청와대를 즉시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5월 10일 이후에 청와대 개방 효과가 상당 부분 우리 당선인의 그 탈권위 행보에 상징적인 조치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바로 문 열 수 있을까요? 그게 목표죠 지금은. 아하.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요. 6월 1일이 선거니까요. 5월 11일부터 아마 지방선거 개시됐는데 그때 맞춰서 사진이 좀 나와야 되는 절박함이 있죠. 뭐 민주당이 뭐 주로 하는 그런 거니까 그런 게. 잘 배우셨습니다. 이게 거대 양당 구조의 문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금 인수위가 점령군 놀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실까요?
아니 뭘 점령합니까? 그 청와대에 음. 이제 자리를 비우시는 거는 법령에 따라 가지고 예. 대통령께서 자정이 지나서 보통 9시쯤 되면 아침에 9시 때쯤 나오시는 거는 관리적 절차고 예. 우리 당선인은 점령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청와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점령이라는 단어를 어떤 맥락으로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 인수위가 원래 하는 일이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예. 정부조직법에 따라 가지고 부처를 이제 조직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인선을 하고 음. 이런 절차가 있는 건데 이거 민주당이 지난번에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집권해서 이걸 다 까먹은 것 같은데 네. 원래 인수위가 다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 점령군 얘기는 그 청와대를 점령한 얘기는 아니었고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MBC 지배주지죠. 방문진을 업무 보고 형태로 해서 이제 간담회 형태로 해서 업무 보고를 받았다든지 또 이제 종편 4사의 경영진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서 인수의 법적 권한 밖에 있는 경우 특히나 이제 언론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항의였거든요. 원래 근데 간담회 방식으로 하는 거는 직접적인 이제 피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예전에도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간담회 형식으로 접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제 언론에 대한 제약이 많았고 언론중재법도 하려는 시도가 있고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당선인께서는 언론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은 것이지 언론을 오히려 괴롭히려고 했다. 이건 오히려 민주당이 먹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뭐 보면 인수위 출입이 안 되는 언론사가 지금 기자협회 소속으로는 뉴스버스하고 뉴스타파 즉 당선자와 관련돼서 이제 검증 보도를 세게 했던 언론사 2곳 그리고 미디어 투데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디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기자협회 소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비평을 하는 매체인데 여기가 이제 지금 등록이 안 되고 아예 출입을 불가해서 브리핑도 못 받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다가 이제 방문진 이사진 면담까지 이렇게 딱 그림이 그려지면 언론에 대해서 약간 좀 압력을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랑은 언론에 있어서 그런 관점은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은 그 당선인께서 예전에 그 열차 타고 계실 때도 한번 인터뷰하면서 네. 언론이 너무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가지고 문제의식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방금 그 김성회 대변인 얘기한 그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선거 기간 중에 우리 당선인에게 대한 굉장히 혹독한 어떤 기사들이 났던 곳이기 때문에 네. 불편한 심기가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뭐 임기 내내 이런 게 아니면 또는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이런 게 지속된다면은 저도 저 같은 사람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텐데 네. 초기에 있는 다소간의 기싸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 민주당에서는 또 저쪽 또 언론에서 또 자기들 향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한다 그러고 이쪽도 악의적인 보도를 한다 그러는데 어차피 언론은 이쪽 저쪽 다 악의적 보도를 하거든요. 그럼 그냥 운명이겠거니 하고 사는 게 옳지 않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지 않으세요 보면은? 저야 뭐 다 같이 손잡고 뭐 혐오자로 뭐라도 그냥 할 거 하세요 이러고. 네, 혐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슈입니다. 네, 왜? 이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네. 그 전장현과의 이제 대표님과 갈등이 있습니다. 예, 지금 다음 주에 방송사에서 1대1 토론도 하실 예, 예정이시죠? 13일에 JTBC에서 저희가 100분 토론 하기로 했거든요. 예. 박경석 대표님이랑은 저는 예전에 제가 취임하고 직후에도 그 면담 요청이 들어서 바로 만났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떤 정책에 대한 이견이나 아니면 이런 걸 보기보다는 저는 항상 목적어가 전장현입니다. 저는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뭐 싸잡아서 이야기하거나 이런 적도 없고 전장현의 시위 행태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예. 박경선 대표님이 어쨌든 토론 잡히고 나가지고 이제는 좀 그때까지는 좀 이 지하철을 멈춰 세우는 방식의 시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장애인에 대해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위 형태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라는 말씀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예. 혐오라는 단어가 결국에는 그 사실 서구적인 관점에서 이제 시작한 단어일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나라 말에 있는 혐오라는 단어가 좀 더 확장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게 이제 이런 소수자 혐오라는 개념일 텐데. 네. 저는 이건 미국에 있을 때 이 혐오라는 개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혐오의 구성 요건도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계속 지적받는 거는 당신이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당신이 혐오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구체적인 이제 혐오 발언이나 혐오 행동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혐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일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요즘은. 근데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발언이 아니라 프레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잖아요. 뭐 운행을 멈추고 그 결과가 이게 확대가 됐고 지금 우리도 뭐 94%가 설치가 돼 있는 것도 이분들이 이런 시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회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해왔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목소리가 아직 계속 들린다라고 한다면 정치인이라면은 일단은 내가 이준석 대표라면은 일단 내가 휠체어를 한번 타볼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타면서 한번 이동해 보면서 지금 얼마나 개선됐는가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게 좋지. 그들의 그 시위 행태를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일반인이 아니라 뭡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치고 심지어는 또 장애인 단체들 사이에도 갈라치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심상정 후보가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자기 목소리를 갖다 정치권에 전달하고 동시에 그들에게도 좀 자제를 요청하고 그래서 한동안 또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정치인이 가져야 할 행태라고 봐요. 그래서 특정하게 그 단체를 지목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계속 비난을 받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선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또 밑에 그 장애인 혐오 발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댓글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렇게 프레임을 깔게 되면 그런 반응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저는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거꾸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은 윤석열 후보의 59초 쇼츠 공약이 세 번째가 장애인 이동권 공약인 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네. 제가 아까 진 교수님이 이제 휠체어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하시는데 네. 공교롭게 제가 대학 생활 중에 3년을 제 1년 선배가 휠체어 장애인이라 가지고 한국 분인데 그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동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해박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전장현에 이제 박경수 대표를 처음에 8월에 면담했을 때도 저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오히려 지금 이제 시내 교통수단 지하철이나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예산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돈을 더 투입하면 빨리 되는 거고 아니면 좀 늦어지는 이런 형태로 가서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94% 도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반대하는 정당이 딱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윤석열 후보 공약에 보면은 광역교통수단 지금 시내에서 움직이는 건 괜찮지만은 도시 간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역버스 보시면요 저상버스 없잖아요. 네. 그리고 기차도 보면은 우리 KTX 같은 경우에는 저상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계단을 올라가서 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프트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철도를 고상홈으로 만들고 지하철처럼 그리고 또 저상 버스 같은 것들을 광역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저희 공약이에요. 윤석열 당선인의.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더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계속 똑같이 94냐 96이냐 100이냐 그럼 오세훈 시장은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냐 아니에요. 3년 내에 다 하겠다고 약속한 거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권 시위라는 걸 아예 지하철 통행을 막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땐 논리가 안 맞는 거죠. 누가 안 하겠다고 하고 있으면 거기에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동권 문제에서 그 지하철 문제는 이미 예산을 얼마나 더 투입하느냐의 문제 정도예요 지금. 저는 근데 그런 정도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 게 일단 말씀하셨던 쇼츠 같은 경우는 그 직전에 이제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동권 관련돼서 저상버스를 지방버스에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즉 이제 차를 새로 바꿀 때 무조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걸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셨던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달리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이 아직 어려웠던 점을 쇼츠로 지적하신 것까지는 맞는데 예산을 배정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결국 예산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 앞에 가서 시위하다가 심지어 뭐 홍남기 총리 또 김동연 부총리 집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하다가 지하철도 뭐 지금 처음도 아닙니다만 이렇게 시위를 하는 이유는 정치권이 이 장애인 예산 배정을 어느 순위에 두고 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고 부처와 기재부 사이에서 밀어놓고 기재부가 올해는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하면 그런가 그럼 내년에 할까라고 계속 지금 한 20년째 미뤄오고 있는 현실 즉 정치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얼만큼 투자하겠다는 정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정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장애인 이동권의 예산을 어느 순위에 두고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거나 혹은 문재인 정부가 안 한 점에 대해 지적을 하셨어야지 이들의 시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건 조금 저는 피곤한 말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제가 요거는 답답할 것 같아요. 이거 답변하고 예, 작가님 이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라는 건요. 저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 평균적인 정치인보다 아까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특별히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우선순위를 배분하면은 기존의 정치권보다는 좀 더 배분할 거예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의 여러 국정 과제나 아니면 운영 정책 중에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조정하는 게 국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나름의 우선순위 조정을 해가지고 내놓은 현 상황인 것이고요. 장애인 단체는 그러면 이동권이라는 건 굉장히 기본권이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우선순위를 최고로 끌어올려다는 당연히 그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대한민국의 장애인의 이동권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우선순위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조율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 그럼 투쟁의 대상을 저는 오히려 정치인 대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거는 국민들이 다 용납할 겁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 타는 시민들의 발을 굉장히 오랫동안 묶어두는 것으로 이걸 실현한다는 거는 개연성이 떨어지고요. 이게 만약에 이 방식이 통하게 된다면요. 제가 참 과격한 단어 써서 죄송하지만은 이제 시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게 꼭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치인들이 이렇게 시민 다수의 불편을 야기했을 때는 말을 듣는다라는 그런 인상이 심어지면요.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가지고도 지하철이 점거될 겁니다. 저는 이거는 저희가 뭐 항상 저희 톨레랑스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불편을 사회가 관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어떤 목적의 불편을 관용할 수 있느냐는 조금 논의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데모를 했을 때 모든 게 불법이었고 우리가 데모를 했을 때 시민들이 막 욕을 했거든요. 뭐 최루탄 날라고 장사 안 되고 피해를 끼쳤단 말이죠.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다 보잖아요. 물론 저도 화가 날 거예요. 내가 급한데 뭐 그렇게 발목 잡고 있으면. 하지만 다 돌이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들이 그런 식으로 시위를 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혜택을 나도 볼 수 있는 거야. 나도 언젠가 장애인이 될지도 모르고 아주 확실하게 나도 늙어서 휠체어를 타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그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게 올바른 인식이고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프레임을 그렇게 짤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인식을 심화시켜줘야 되고 저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불편해도 좀 참읍시다. 그리고 저들을 위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젠다를 갖다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인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공약을 하셨다면서요. 그게 또 우리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진 교수님은 참아주세요가 정치인의 역할이라 보는 거지만은 오히려 저는 여기에 있어서 전장현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예산 문제 협의한다 그러면은 저는 면담 뭐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를 지금 거의 다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투쟁을 이런 방식으로 시작하려면요. 실제 예산을 짜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우리가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 정도의 기록이라도 있으면 그다음에 이 단계가 가능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는 민주적인 어떤 제도 하에서 당대표가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당의 원내대표도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음 단계로 가는 투쟁이 굉장히 섣부르고 그리고 저는 이 개연성이 떨어진다 보는 겁니다. 그 시위는 국힘을 상대로 한 시위가 아니에요. 국힘뿐 아니라 민주당뿐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을 상대로 하고 당신들 약속을 해놓고서 왜 지키지 않느냐.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루고 있느냐에 대한 거고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문제의 본질은 시위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여기 초점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님의 입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서울 지하철 공사 노동조합이 노조의 의견을 관찰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면 교통이 묶일 거거든요. 시민의 발이 묶이는 건데 그 불편함도 초래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노조의 운행 예를 들어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수 운행 요원을 두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이 서진 않아요. 지금. 지하철을 세울 수도 있죠. 지금까지 서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지연 말단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파업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고 그거 자체가 시민들과 공공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원하는 거 얻는 과정인데 지금 전장현 시위가 당연히 사람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아니죠. 저는 여기서 제가 디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4호선 타고 출근하기 너무 잘하는 게 제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 저도 이제 4호선 타고 5호선 갈아타야 여의도 오거든요. 예. 그러면 4호선에서 5호선 환승 통로에 항상 이분들이 시위를 했어요. 예전에. 네. 저는 그분들이 시위에서 통로가 좁아지고 어떤 불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운행 중지라는 건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서울교통공사가 파업을 한다 해도요. 필수 운영 인력은 둬야 되는 겁니다. 그걸 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이 공공재는 아무리 파업권이 중하다 하더라도 완전히 단절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기관사들이 파업을 하면은 대체 운영 인력을 누굴 투입할 때 대비해 가지고 미리 교육을 해놓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 공공재에 대해 가지고는 파업권도 굉장히 중요한 권리지만은 그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완전히 운행을 중지시켜 가지고 40분씩 전 노선이 서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과하다라고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는 장애인분들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휠체어 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탑승 시위 리본도 합니다. 계속 타는 거예요. 그거는 오케이.
근데 문에 끼워놓고 아예 움직이지 못해 발차를 못하게 하는 상황은 이거는 시위의 목적과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발이 묶여야지 파업이거든요. 예. 이게 뭐 이게 파업을 했는데 버스가 그대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운행이 되거나 기차가 뭐 아무 문제 없이 운행이 된다는 건 파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딱 나가면은 안 하거든요. 근데 누구도 시민의 발을 뭐 볼모로 잡았다라는 건 이렇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어떤 파업을 하게 되고 그것이 다른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 우리가 불편하니까 참자. 그런데 프랑스에서 파리 같은 경우에서는 청소부가 파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예. 잡아다가 시청 앞에다 버리거든요. 그 시민들이 불편하지만. 인석 대표 반론 듣고 요거 얘기는 그게 마무리하죠. 시민의식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그래서 해요. 이 시민의식이라는 단어 좋은데요. 우리가 파업 같은 경우에도요. 본인의 노동 조건에 대한 파업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정치적인 이유로 나는 지금 정부가 싫어. 그러니까 파업하기 이거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동권 시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동권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쟁점 사안이 뭔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경우에는 안 하겠다는 정당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시민의 발을 묶을 사안이냐 그리고 대상이 왜 시민이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생각해 봐야죠. 저희 국힘 당사 점거한다 그러면요. 제가 진짜 안에서 이제 갇혀 있어도 됩니다. 제가. 근데 그것과 약간 다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에서 저는 이게 관리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나중에 예. 100분 잡아주시죠. 제가 진 교수님 이거 하겠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아니 저는 왜냐면 진 교수님 관점이 뭔지 알겠어요. 아하. 아는데 이거는 진 교수님도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100분 토론하지. 아니,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계관의 문제고.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세계관 저는 알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는 요거 가치가 나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오늘은 그 더 이상 하지 말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 질문을 많이 주셔서 이제 0690님 외에 몇 분이 질문 주셨다고 하셔서 또 제작진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입당 신청을 하고 있고 이제 경기지사 출마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아마 서울시당은 동의를 한 것 같고 이제 최고의 결정만 남은 건데 대표님은 그러면 입당 결정 어떻게 하시죠? 한판 승부 문자 보내주는 번호가 뭐죠? 한판 승부 문자 보내주는 번호. 한판 승부. 네. 샵 하나 둘. 예. 샵 하나둘로 네네.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서울시당에서 단문 일단 50원, 장문 접수를 100원. 했잖아요. 예. 그리고 결국 그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최고위원회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의장입니다. 저기에 예. 그러니까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어떻습니까? 개인 의견으로는 찬성을 하시는지 반대를 비밀인데요. 하시는지 아니면 기권을 하실 건지. 비밀인데요. 근데 이제 예상외로 강용석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무소속으로 출마시켰을 경우에 그 국민의힘 선거 자체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전혀 저희 고려 대상 아니고요. 당원 자격 심사라고 하는 거는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최고위원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렇군요. 머리가 아프시군요, 대표님도. 그 강현석 변호사 뭐 저도 잘 알고 진중 교수 잘 알지만요. 예.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라 가지고 예. 그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이러면 돈 수십억 이렇게 쓰고 이런 거 다 아시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상황은 아닐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고의 논의에서 결정될 근데 것이다. 이분이 이제 또 그 뭐랄까 거기서 최고위에서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네. 또 이제 또 누구 때문이다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저는 뭐 그런 것도 저희 선택에 영향을 주고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지금 무소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얘기 한 1분 30 정도 얘기하죠.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벼르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장에서 한 15억 정도, 아니 그 18억 정도 8억을 받았다. 4년 동안 받았다 예. 이런 건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통상 분야가 이제 사실 한덕수 지명자의 예. 가장 주요 활동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네. 통상 분야의 자문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분의 자문을 받았을 때와 좀 덜한 자문을 받았을 때 파급 효과가 차이가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분을 모시기 위한 업계의 경쟁이 있을 것이고 예. 업계의 경쟁이 강한 곳에서는 첫 번째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연봉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를 들어 전관 예우의 성격으로 예를 들어 무슨 판사가 아니면 검사가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문성이 아니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누 로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통상이라는 것이 어디 가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전문성의 인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보면 이제 김현장의 직원이 총리로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라서 저는 뭐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다시 돌아오시는 건 좀 문제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다고 보거든요. 뭐 윤석열 당선인도 예전에 그 변호사 업무를 하다가 다시 검찰 조직에 돌아와서 나는 변호사 업무가 참 마음에 그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다시 공직에 복귀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한덕수 총리께서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뭐 무리가 될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상황에서 어떤 사건을 맡아가지고 자문한 게 아닌 이상 예.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대표님 마지막에 그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관련 토론 네. 우리 진중권 작가님과 100분 토론 저는 이런 거 말씀하셨기 되게 때문에 좋아해요. 학술적인 알겠습니다.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철학적인 네. 거.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빨 쌈치기하고 말싸움하고 그런 이런 거 게 아니에요. 아니라 네. 문제의 알겠습니다. 본질을 해결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자리를 또 준비하도록 하죠.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